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혜 기자입니다. 채찌님들 연휴 기간 잘 보내셨어요? 저는 한 3일이었잖아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은 정말 쉬어가야 되는구나. 정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특히나 저는 이번 연휴에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습니다. 범죄도시 4를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도시 2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참 개인의 취향이 확고하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시장 말이죠. 굉장히 경랑의 파고가 심했는데 조금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황은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봤던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네,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는 안개가 어느 정도 거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뭐랄까 시장에서 원하는 답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4월달 미국 신규 고용이 예상치보다 조금 부진하면서 그래도 연내 한 9월 정도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다라는 나름의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고용지표 자체는 시장 예상치는 2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고용지표가 굉장히 수정치도 빈번했고 그 전월달 것까지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지표만 보고서 어떤 추세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평균이나 6개월 평균 이렇게 이동평균 값을 보고서 고용의 추세를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미국 고용은 3개월 평균으로 보면 월간으로 한 24만 건 정도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급감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또 이 24만 건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수평선으로 중립 수준 18만 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고용이 화랑이냐 아니면 부진하고 있느냐 절대적인 기준을 한 18만 건 정도로 설정을 하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노 고용이 3개월 평균 기준으로 18만 건을 하회하면 미국 경제가 정말 좀 둔화된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레벨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업률의 경우에도 3.9%로 좀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보면은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제 실업률이 4% 아래로 유지되는 한 미국 경제가 침체 리스크가 커진다든지 미국 경기가 둔화로 진입하고 있다든지 이런 시그널로 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다시 화랑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고용지표로 확인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도 지난 시간에도 고용지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어떻길래 그런지 조금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통해서 좀 화끈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져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인플레이션도 잡힐 텐데 경기 둔화가 도대체 얼마만큼 나타나야, 다르게 말하면 고용 둔화가 얼마만큼 나타나야 인플레이션이 낮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베버리지 곡선은 노동시장, 경기를 설명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실업률과 결혼율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X축은 실업률이고요. Y축은 결혼율 혹은 구인율이라고 해서 노동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실업률은 4% 안짝에서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니고 노동시장의 수요를 설명하는 결혼율이 낮아지면 노동시장이 둔화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베버리지 곡선으로 보건대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지만 초과 수요, 즉 결혼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둔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아주 느리게 고용이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인플레이션 낮추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고용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한편
다르게 말하면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지만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인플레이션에는 노동시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유가 상승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유가 혹은 에너지 가격과 같은 항목들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낮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PI의 등락을 항목별 기여도로 좀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샥이라고 해서 에너지 가격이나 음식료 가격들이 충격을 받았을 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은 영향을 작용하는지 그런 요인들을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 요인이 얼마나 경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요인으로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현재는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을 할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 전망보다도 이 노동시장이 누그러뜨려지고 있는지 조금씩 둔화 기미가 보이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키팩터로 보는데 이 구인율 감소로 볼 때는 노동시장이 초과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재개될까요? 라는 걱정은 좀 기우였던 걸까요?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될지 그 관련한 전망해 주십시오. 네,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위원들만 필요시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지 사실은 컨센서스 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 3회 인하하겠다라는 게 연준 내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시장 입장에서는 워낙 경기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예상치를 높이다 보니까 인하가 정말 안 되는 거 아닐까 혹은 인상까지도 걱정을 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테일러 준칙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근거로 적정 기준금리가 몇 %인지를 제시해주는 통화정책 도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지금 당장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이 연초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필요도 없고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몇 개월 연속 확인된다라고 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게 연준의 입장이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인플레이션의 소폭 서프라이즈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점점점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연준이 목표를 하고 있는 PC 인플레이션이 전부 다 이제 3%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5.5%가 아니라 한 4.5%에서 5% 정도까지는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내 기준금리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시기를 늘려서 내년까지 보면 지금 시장은 내년에 한 3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준금리가 한 4회 정도 인하 가능할 것으로 내년에 보고 있는데 그 이유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결국 하향 안정된다라고 하면 기준금리의 인하는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5.5%라는 기준금리는 사실은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즉 연준이 인플레이션 재가속화에 대한 우려만 진정된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연준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미국 국채 수급 환경도 점검해 주시죠. 들어볼게요. 수급 분석이라고 하면 결국 공급과 수요 측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5월 초에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새로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국채 발행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좀 특기할 만한 점은 2월 전망 대비해서 재정 적자 전망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도에 기존에 한 1.8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됐다고 하면 지금 전망으로는 한 1.6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가 크면 클수록 발행을 더 해야 되는 것인데 적자가 예상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 부담은 경감된 상황이고요. 다른 한 가지 요인은 연준의 양적 긴축입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이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양적 긴축 규모에 따라서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도 같이 늘어나는데 연준 QT 양적 긴축의 규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2분기와 3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수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채권을 매도한다는 얘기들이 사실 많았는데 최근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 외국인들은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꾸준히 미국 국채를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달에 대규모로 국채를 순매입한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찍고 조금 내려오던 환경이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외국인들은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그에 맞춰서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국채를 판다는 게 아니라 사실 데이터에 따르면 오히려 국채를 더 매수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4.7%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요가 다시 강해져서 금리 상승 압력은 다시 약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10년물 금리의 상단을 4.7%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금리 하락 압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미 국채 10년물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한 잣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하게 말씀 잘 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채권보의 한 주 시작 이렇게 저희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연휴 동안에는 채권보의 공개 녹화 영상을 쭉 순차적으로 올려드렸고 이제 남은 건 우리 채찌님들 Q&A 시간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주 여러분 마음속에 좀 평안히 깃들길 바랍니다. 자,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 이번 주도 파이팅 하겠습니다.